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88북소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걱정 해방이라는 책입니다. 불안 과잉 시대, 마음의 면역력을 피우는 멘탈 수업, 걱정 해방. 독일의 폴커 부슈가 지으셨고 김현정 씨가 옮겼습니다.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 지연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잘 이해한다면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또한 인간에 관한 흥미롭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뇌의 기능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며 살짝 미소를 머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1장은 더 유연해지기, 제2장은 좋은 것에 집중하기, 3장은 생각 스위치를 끄기, 4장은 유쾌함을 유지하기, 5장은 자신감을 갖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된 가운데 제 마지막 장 5장에 자신감을 갖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신감을 갖기,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가꾸는 법. 얼마 전 나는 사이언스에 실린 놀라운 논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논문 제목은 고질라가 커지고 있다였다.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이 유명한 케라토사우루스가 36편의 영화를 찍는 동안 크기가 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54년 영화에서 파괴적인 힘을 가진 이 뿔도마뱀이 처음으로 일본의 대도시를 짓밟았을 때만 해도 그 크기는 약 50m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9년 영화에서는 거의 120m에 육박했다. 이런 크기의 변화는 진화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30배나 빠른 속도였다. 약간의 핵 폐기물이 이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논문 저자들은 이 괴물을 인간의 두려움이 투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고질라가 커지는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 최근 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실제로 수년 전부터 부유한 국가에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불안한 생각은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큰데 그 이유는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유럽, 아프리카, 아랍의 53개국을 대상으로 발렌다르에 있는 WHU 오토바이스하임 경영전문학교에서 실시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특히 격변의 시기에는 두려움이 매우 크다. 고질라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커진다.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안토니오 고람시는 낡은 세계는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괴물의 시대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일인들은 이런 위험에서 더 취약할까? 독일의 불안이라는 대중적인 용어는 미래에 대한 걱정, 주저하는 행동, 안전에 대한 강한 욕구가 혼합된 독일인의 성향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평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솔직히 말해서 독일인들은 실제로 모든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고압 전력선,
수맥, 말고기, 백신, 휴대전화 방사선, 유전자 변형 작물,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그리고 유전자라고 표시된 모든 것 등 아직 독일 도시에서 고질라가 목격된 적은 없지만 만약 고질라가 독일을 덮친다면 아마도 일본의 고질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괴테는 모든 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독일인의 특성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말하면 독일의 불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 하지만 현재 독일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21세기 초부터 특히 경제적 쇠퇴와 그에 따른 지위 상실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쟁과 인플레이션, 사회적 불평등, 지구온난화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많은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경우는 지나친 우려처럼 보인다. 위협적인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덜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분을 잘 할 수 있을까? 역사학자 프랭크 비에스는 이를 가리켜 독일의 건강염려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독일인들은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부분의 일이 우려했던 것보다 잘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 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위협을 예상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17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을 때와 동일한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위험을 상상하는 것과 현재의 실제 위험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뇌의 스트레스 중추를 활성화한다. 이는 예상이 현실이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화적인 생존에 유리했다. 미래의 위험을 예상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뇌가 특별히 비판적인 필요 없이 대략적인 인지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서 위험이 무해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기껏해야 에너지를 조금 낭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엉뚱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생물학적 유산을 오늘날까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미래를 참담하게 바라보는 세상에서 이런 특징은 약점으로 바뀐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두운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위협적인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감염시킨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자신감이 사라진다. 서식스 대학교의 과학자 웬디 존스턴은 세 그룹의 피험자에게 14분 동안 긍정적인 뉴스, 중립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를 시청하게 해서 이 사실을 입증했다. 14분 동안 부정적인 메시지를 폭발적으로 접한 피험자들은 미래를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현재의 불안한 정세를 보였다.
다가오는 재앙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재앙이 발생할 때와 똑같은 부담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외상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덴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들의 작전을 앞두고 전투지에서의 소식을 끊임없이 들을 때 앞으로 겪을 몇 주 동안의 시간을 불안해하며 외상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정신면역 체계가 이미 외상전에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내 싸워야 한다면 외상 후에는 더욱 지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이에 대한 인상적인 예를 보여준다. 플로리다는 강력한 파괴력으로 지역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허리케인이 반복적으로 강타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 하나는 2017년 가을 동부 대서양에서 발생해 플로리다를 덮친 어마였다. 이 허리케인의 발생 사흘 전과 한 달 후 163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TV와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끊임없는 경고방송을 하고 수많은 예언과 예측을 했음에도 사람들은 위험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리고 주민들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외상 후 증상을 더 많이 호소했다. 물론 작전을 앞둔 군인들의 걱정도 다가오는 허리케인에 대한 플로리다 주민들의 걱정도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끔찍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은 안 그래도 이미 어려운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끊임없이 나쁜 이야기를 접하면서 외상 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경우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를 낙담에 빠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한다.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비참한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미 불행해진 마음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위협을 예상하는 것은 외상 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한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행동을 하는 등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과도한 흥분이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천천히 생각하기.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은 우리의 지식보다 본능에 더 의지한다. 즉,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훑어보기만 한다. 이런 사실은 영국의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게 하는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용을 깊이 파고들지 않고 빠른 속도로 훑어봤다. 이처럼 고도로 응축된 정보를 빠르게 흡수할 경우 우리는 많은 내용을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여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껏해야 어떤 인상을 느낄 뿐 더 깊은 이해는 하지 못한다. 그 결과 신중하게 성찰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터넷이나 라디오에서 접한 내용을 흘려듣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라. 또한 신문기사를 정확하게 읽고 여러 관점이 담긴 긴 글을 읽으며
보다 포괄적인 의견을 갖도록 하라. 대부분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사안을 더 잘 검토하고 분류해 더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압박감에 떠밀리지 않으려면 사람들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할 때 감정의 호소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데, 이를테면 열정적인 영업사원이 전화를 걸어 오늘만이 획기적인 거래를 할 유일한 기회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렇다. 또한 세미나 주최 측에서 워크숍 자리가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광고하거나 보행자 구역의 활동가는 12시까지 1분밖에 안 남았으니 찬성이나 반대 서명을 서두르라고 독촉하는 것도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수법은 모두 같은 목적을 지닌다. 즉,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뇌관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런 목적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작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이런 조작은 이성을 무시하고 감정에 호소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 압박감에 휩싸이거나 정신을 놓지 마라. 일사나 이수소를 한 모금 여유롭게 마신 다음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라. 예언가의 황금법칙. 만약 예언가가 되고 싶다면 이 법칙을 따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언제 일어날지 둘 중 하나만 말하되 절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면 안 된다. 이를테면 경기 침체를 예언할 경우 안전을 기하기 위해 정확한 시기는 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사실상 예언은 거의 항상 맞을 것이다. 이 요령을 이용하면 누구나 간섭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세상의 종말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는 언젠가 태양이 폭발하면 결국 자연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이 책은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매일을 만우절처럼 재미있는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사고력을 조금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읽고 듣는 모든 정보를 의심하는 유일한 날이 바로 4월 1일 만우절이다. 이날 이른 아침에는 사람들이 아직 경계심이 없어 교묘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나 동료, 라디오 진행자,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을 점차 믿지 않게 된다. 이날은 모두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 나 역시 이날에는 아이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조심해야 해서 사고력이 극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4월 1일은 적절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 1년 중 매일이 4월 1일이라고 생각해 보라. 누군가 새로운 재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사고력을 동원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주의력이 높아지는 순간 상대의 과장된 이야기에 덜 휘둘릴 것이다. 만우절의 가벼운 회의적인 태도는 여러분의 정신을 명확하게 해주고 두려움과 신경과민에 맞서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창의력이 생겨난다. 두려움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싶다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자주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위에 언급한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여기에는 2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낯선 장소에서는
관점을 바꾸기가 더 쉬워진다. 새로운 자극은 정신을 지극히 훨씬 더 색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에서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둘째, 새로운 장소는 자기 집의 책상이나 소파와 달리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집과 같은 익숙한 공간에서는 홈 어드밴티지가 작용해 두려움이 쉽게 떠오른다. 반면 새로운 장소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 대신 다른 감정들이 더 쉽게 떠오른다. 새로운 장소는 내를 위해 준비된 백지와 같으며 여러분은 이 백지에 무엇을 적을지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다. 조금 떨어진 동네의 숲이나 호수면 충분하다. 아니면 이웃집 정원에 앉아 있는 것도 좋다. 이웃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무단 침입이 아니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투덜대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을 기록하기. 두려운 생각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머릿속을 맴돈다. 특히 사고력으로 이를 제지하지 못할 경우는 더욱 그런데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편집증적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을 상세히 적어두는 것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두려움이 현저하게 약해진다. 글쓰기는 우리의 뇌의 인지 과정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갑자기 부풀려진 과정을 인식할 수 있고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 성급한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경각심을 일으키는 시나리오 대신 현실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의 사고력이 뇌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글쓰기 시간을 가져보자. 가능주의적 사고훈련법. 현재 건강 문제나 부부 갈등, 재정 불안정 등의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주의적 사고를 훈련해보자. 상황의 다양한 전개와 결말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되도록 최선의 결과를 상상해보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은 낙관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뇌의 동기부여 시스템은 긍정적인 기대와 관련해 특히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부정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 우려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치 않는 상황이더라도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고통스럽게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어쩌면 여러분은 두 극단 말고도 그 사이에 있는 다른 관점을 찾을지도 모른다.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할수록 다가올 미래에 더 잘 대비할 것이다. 내 영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혼란스럽고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다음의 연습은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작가 스티븐 코비가 매우 간결하게 설명해 대중화한 것으로 아마도 여러분은 고전적인 자기계발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접했을 수도 있다. 이 훈련은 원래 인지행동치료의 전통적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걱정스러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종이에 원 하나를 그리고 그 주위에 더 큰 원을 또 하나 그린다. 그런 다음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실천할 수 없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깥쪽 원 안에 적는다. 이번에는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안쪽 원 안에 적는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불확실성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도식으로 정리해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해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생각을 심어주고 싶다. 바로 인생은 변화무쌍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법칙이다. 나의 상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이 법칙을 거의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여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쭉쭉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다. 이런 리듬을 인정하고 맞춰 나간다면 아주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다 내가 내담자들에게 그들의 재정적 상태나 부부관계, 건강 또는 전반적인 행복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려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모든 내담자가 직선을 그린다. 그 모양은 때로는 약간 상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평을 보이기도 하며 노년기로 갈수록 건강에 대해서는 하강하기도 한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든 항상 직선 모양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실제로 직선적인 것은 없다. 오히려 변동이 실제적인 기본 원칙이다. 우리의 기분은 오르내리고 의욕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능률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때로는 더 힘들게, 때로는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더 많은 돈을 벌기도, 때로는 더 적은 돈을 벌기도 한다. 때로는 활기차고 건강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의욕이 떨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관계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의심하기도 한다. 행복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결국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며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인생은 파도의 움직임과 비슷하지만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고 항상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 나는 가끔 인생의 굴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담자들에게 이탈리아의 수도인 아름다운 로마가 경도 12도쯤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한다. 나의 고향 레겐스부르크는 정확히 북쪽으로 이탈리아 로마와 거의 같은 경도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 레겐스부르크는 이탈리아 최북단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만일 여러분이 자동차로 운전을 해 레겐스부르크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남쪽으로 완전히 직선으로 따라가면 된다. 물론 이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고속도로가 알프스를 넘어가는 도중에 강의 계곡과 산길을 굽이굽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분 좋게 길을 따라 계속 운전하며 갈 것이다. 운전해 가는 동안 길은 때로는 동쪽으로 치우치는가 하면 이내 다시 서쪽으로 향한다. 길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결국 목적지인 남쪽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안내할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극심한 커브길에 갇혀 있더라도 그 길은 보통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물론 매일 불치병으로 고통받거나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비운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묵직한 부담감이 약해지기도 한다.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의 고통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그러니 만약 수술 직후에 통증을 느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 또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면 언젠가는 상황이 다시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거의 없으며 최악의 생활 환경도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나아진다. 반대로 최고의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 행복감을 느끼거나 완벽한 몸매를 만들거나 성공으로 큰 명성을 누리는 기간은 유한하다. 결국 언젠가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진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면 미래를 불길하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감을 충전하고 마음속의 평화를 찾을 것이다. 페르시아의 시인 파리두진 아타르에 전생된 슈피즘의 한 이야기는 이런 삶의 원리를 아름답게 묘사한다. 어느 날 왕이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에게 힘이 될 문구를 반지에 새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무도 왕에게 현명한 제안을 하지 못했다. 늙은 신하 한 명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가지 문구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는 왕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며 그 문구를 반지 안쪽에 새기고 모든 것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읽어보라고 조언했다. 얼마 후 왕은 왕국을 잃고 적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시면의 절벽에 서게 되었다. 그는 반지 안쪽에 새겨진 문구를 읽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정말로 문구대로 되었다. 추격자들은 숲에서 길을 잃고 왕을 놓쳤고 왕은 군대를 모아 왕국을 되찾았다. 승리를 거두고 수도로 돌아온 왕은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늙은 신하를 발견했다. 왕이 그에게 큰 감사를 표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시간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저 영혼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 미래는 들여다볼 수 없다. 나는 내담자들과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건강도 사랑도 성공도 약속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비교적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 많은 일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몇몇 비극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강하게 미래에 투영하고 상황을 바로잡고 새로 가꾸어 나가는 우리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곤궁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원을 잊어버리고 과거에도 수없이 찾아왔던 우연과 운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부부관계, 새로운 직장, 앞으로 살게 될 새로운 장소 등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또한 변화를 꾀하려는 사회도 이 메시지를 명심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으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미래를 훨씬 더 잘 만들어 간다. 때로 용기를 잃을 때는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을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장의 핵심이 내 일상 업무의 핵심은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극단적인 비관주의나 순진한 낙관주의가 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미래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유지하자. 좋든 나쁘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기능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라.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선명한 전망이 보인다. 가능주의는 용기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쁜 미래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좋은 미래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좋은 미래를 만드는 비결은 실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지금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조금씩 차근차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어느 정도 불확실하다. 이는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우리가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하게 만들고 특별한 방식으로 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우리의 수행 능력을 높이고 배우려는 의지를 갖게 해주며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일으킨다. 불확실성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우리가 행동하고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이 생겨난다. 그렇기에 불확실성이 우리를 마비시킬 정도의 두려움으로 변하지 않는 한 불확실성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고통이 결국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 영원한 것은 거의 없으며 아주 큰 슬픔과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인생이라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몇 번을 후회하더라도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 다음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될 때 이 사실을 떠올려 보라.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휩쓸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점점 더 얽매여야 할까? 아니면 수많은 자극과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침착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의 반경 내에서 행동하는 게 좋을까? 스스로 불안한 종말론적 분위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 이때 우리 사고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고력은 과장된 두려움을 해소하고 단순한 뇌관의 반사작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과 대안적인 행동 방침을 열어준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결국 우리는 이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는 항상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나고 이 자신감은 우리의 여정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2장의 서두에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라고 말하면서 현명해지라고 조언한다. 그는 같은 시구에서 지혜로운 또 다른 문장을 남겼다. 이 문장으로서 이 장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할 용기를 가지면 반은 이긴 것이다.